이 사진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완용이죠. 예, 신식. 뒤는 이완용의 부친 같고, 이렇게 큰 사람들은 자식일 것 같고, 가운데 이제 안고 있는 게 손자처럼 보이는데요. 앞줄에 있는 조그만 아이들이 손자가 아닐까 싶은데, 그 사대본에서 5구 대선 무효 소송을 이제 할 때 어느 한 분이 세월호와 비교하면서 저놈들은 세월호 같은 것도 이렇게 일으키는데 우리가 당연히 이거 부정선거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물고 늘어지는 건 좋은데 지금 너무 이렇게 QR코드, 내가 볼 때는 이 QR코드밖에 없다. 예, QR코드가 비밀 투표를 무시했다 하는 그 이야기밖에는 없다. 근데 이게 다른 거 갖고 자꾸 너무 산만하게 하면 이 전투에서 절대 유리하지 않다. 선명하게 재판이니까 QR코드에 집중해서 QR코드를 우리가 파고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니까 그분들은 이 QR코드가 뭔지를 잘 몰라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고 QR코드가 왜 비밀투표인지도 모르고 그냥 QR코드 이렇게 나오면 골아파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다른 거 무슨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다, 무슨 종이를 안 접었다, 법률상 당연 무효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이제 하더라고요. 그 사대본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바둑에도 패라는 게 있지 않냐, 패싸움. 응? 우리는 패싸움 하듯이 이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패싸움 하면 생각나는 게 제가 왜 이완용 이 사진을 이제 내걸었냐 하면 한참 오래전이에요. 제가 이제 그래도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한참 지금부터 한참 옛날이죠.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체육관에 거기는 이제 좀 시설이 좀 잘 돼 있고 그래서 라카룸이 좀 넓고 휴게실이 좀 넓고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서 쉬는 걸 좋아했는데 그 휴게실 한쪽에 이게 바둑판이 있었어요. 바둑돌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바둑을 너무 많이 페인이 될 지경까지 그렇게 정말 바둑에 중독이 아니고 거기 나는 바둑을 안 두고 싶은데 지옥에 빠진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폐인 생활 비슷하게 그렇게까지 바둑을 둔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저는 그래서 그 체육관에서 바둑을 안 두거든요. 잘 안 두고 평상시에도 너무나 지독한 지옥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둑을 잘 안 둡니다. 근데 그날은 어떤 어르신 두 분이서 바둑을 이렇게 나이는 꽤 들어 보이시는 두 분이 바둑을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매일 거기서 바둑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놀리곤 했어요. 왜 체육관 와서 운동은 안 하고 바둑 두고 가냐. 그래서 저도 거기서 바둑을 안 둔 이유가 바둑 두면 금방 몇 판 두면 운동할 시간 다 가버리기 때문에 절대 바둑을 안 뒀는데 저는 그래서 그 두 분이 바둑 두는 거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약간 저쪽 좀 순하게 생긴 분보다는 바둑이 좀 세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번번이 그 사람 지는 거예요. 지면서 이제 그 두 분은 맨날 내기 바둑을 두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내기 바둑이 아니면 두겠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심각해요. 두 분이 아주 심각해 두는데 그 바둑이 좀 세신 분, 그분이 이완용 씨의 손자였어요.
예, 이완용 씨 손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분이 이완용 씨 손자고 뭐 굉장히 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 저는 이제 그분이 이완용 씨 손자라는 건 그 당시에는 몰랐고, 예, 나중에 주변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줘서 알았죠. 아마도 저 사진에 나오는 저 가운데 아이가 그분 정도 연배냐 이런 거 따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지금 생각에는. 그래서 그 이완용 씨 손자 되시는 분이 조금 더 세요. 그 양반보다. 예. 근데 뭐 저 같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 상대가 안 되는 급수지만은, 예,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물끄러우면 그분이 한 세 판, 네 판 계속 두는 거니까 이제 그 이완용 씨 손자가 계속 이겨요. 예. 그래서 뭐, 계속 저 순하게 생긴 그 양반은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판 이제 끝나서 이제, 예, 저보고 선생님도 한 판 좀 두실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저 바둑 두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조금 지도해 드리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두 분이 두었던 바로 전파한 거를 제가 이제 복기를 해줬어요. 복기라는 거는 이제, 전판에 둔 바둑을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하면서 계속 똑같이 이제 두면서 해설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분이 두었던 바둑, 바로 전판 바둑을 이렇게 복기를 하면서,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뒀고, 이제 이렇게 둔 건 잘못된 거고, 이런 거 설명을 딱 하니까, 이 두 분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둔 걸 다 외우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바둑 조금 두면, 그 복기는 한 70수나 한 80수까지는 그냥 다 됩니다. 예. 그걸 꼭 내가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둑에는 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 요수 몇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내가 기억하는 것이지, 내가 이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완전히 뻑갔어요. 그냥,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바둑을 복기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저만 해도 이제 그 지옥 같은 과거에 그 바둑, 거기서 정말 탈출하고 싶은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기를 이제 이렇게, 해주니까, 이 양반들이 그냥 그때부터 맨날 한 수 좀 지도 대국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 몇 점 깔아야 되냐고 그러면서 계속 나만 만나면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바둑 두면 운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 이완용 씨 손자가 바둑이 조금 좀 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도 대국을 이렇게 좀 둬 드렸는데, 이 양반들이 나를 너무 고수로 생각하고 그냥 도전적인 자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는 게 막 패배적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두시면 바둑이 안 는다. 나를 아주 우습게 생각해라. 니까짓 게 뭐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상대를 이기는 거지. 이렇게 존경해가지고 어떻게 상대방 바둑을 이기겠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조금 제가 이제 져주니까, 이완용 씨 손자한테 조금 져주니까, 조금 이제 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한테 맨날 지던 조금 순하게 생기신 그 양반이 나이도 좀 더 많았어요. 이완용 씨 손자보다. 나이도 좀 많으신 분은 맨날 나만 보면 이제 그 이완용 씨 손자 좀 이기게 해달라고 맨날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둑이란 게 고수한테 뭐 배웠다 그래서 자기 라이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지도 대국을 좀 해주면서 이제 좀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가르쳐 줄 때마다, 이제는 그 사람 내 이길 수 있다 해서 눈이 번쩍번쩍 띄었는데, 뭐 그렇게 배운다고 해서 자기보다 좀 센 사람을 이긴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바둑은. 뭐 나중엔 가능할지 몰라도. 근데 뭐 벌써 이분들 나이가 그때 벌써 70대는 넘으신 나이였는데, 70에서 80 바라보시던 나이들이었는데, 그 나이에 바둑이 는다는 건 좀 힘든 이야기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바둑을
해서 하여간 이분들은 둘이서 맨날 두다가 나만 만나면 나랑 좀 재밌으니까. 뭐 하여간 기가 막히게 두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뭐 바둑 한 수만 배워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때 아주 좀 곤란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해야지 비싼 체육관인데 비싼 돈 내고 그거를 그 시간 바둑 두고 오면은 그게 뭐예요. 이분들이 어차피 나이도 드시고 그래서 뭐 소일하러 나오시고 돈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냥 뭐 체육관비 낸 게 안 아깝지만 나는 뭐 그런 입장도 아니고 나이도 더 젊고 운동 뭐 무지하게 많이 하고 가야 하늘 노랗게 될 때까지 하고 가야 이제 본전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그때 그 이완영 씨 손자 되시는 분하고 조금 이렇게 친분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양반이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이 이완용 손자라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좀 이렇게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뭐 대해보니까 뭐 똑같은 사람이고 할아버지가 이완용일 뿐이고 본인은 뭐 평범한 사람이고 지금은 뭐 연락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죠. 뭐 살아 계신지 너무나 오래전 이야기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분이 이제 우리가 그 부정선거 하는 것이 패싸움이다. 바둑에서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패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은 패라는 건 이제 서로 간에 동등한 조건에서 서로 한 수씩 따먹을 수 있는데 한 수 따먹으려면 다른 데를 한 판 두고 그 다음에 따먹어야 되는 그런 바둑의 규칙이에요. 어쨌든 뭐 그 정도만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바둑에 있어서 굉장히 승패가 많이 엇갈리는 그런 대목이 패싸움입니다. 패. 그래서 패를 걸어야 될 거 아니냐. 세월호처럼 저놈들은 엉터리 패를 걸어서 우리를 이겼는데 우리도 이렇게 오구대선 부정선거 가지고 패를 걸어서 이겨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대꾸는 안 했는데 이제 사대보는 지금 그 기각됐죠. 대법원에 기각됐고 지금 재심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사대보는. 그 패싸움으로 비교한다면 패싸움이란 건 정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바둑에 있어서 패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대본이 했던 패싸움은 좀 너무 하수처럼 했어요. 우리나라가 법치가 정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치가 살아 있지 못하니 그 어떤 분이 또 댓글에서 저거를 대답해 보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묵시적 청탁이란 게 뭐냐,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가 썩었다는 증거 아니냐, 그를 답해 보라.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답을 잠깐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그건 법치주의가 완전히 몰락한 거죠. 형법에서 청탁인데 어떻게 묵시적인 청탁이란 그런 죄형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낸 그 판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완전히 적화통일의 길로 가고 패망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다시 우파가 다시 나라를 세워 일으키고 정상화의 길로 간다면 그 묵시적 청탁이라는 그 판결을 한 판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도대체가 청탁을 하는데 묵시적으로 청탁한다는, 청탁을 했어도 묵시적이었으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법에서는. 청탁이란 건 분명히 어떻게 부작위가 아니고 작위 형태로 뭔가를 했을 때 그게 청탁이지, 가만히 있었는데 청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묵시적 청탁이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아무런 청탁도 안 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청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곧 묵시적 청탁을 한 것이다. 이런 그 판사란 사람들이 도대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 판사는 우리나라가 다시 정상화되면 반드시 재평가 내지는 단죄를 받아야 하고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묵시적 청탁에 대한 답변을 짧게 드렸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직시해야죠. 우리나라의 그 사법부가 살아있고 법치가 살아있다면 사법부의 힘으로도 지금 이렇게 묵시적 청탁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사법부가 나서서 되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일부 맑은 올바른 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사법부를 지금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지금 정치적 사법부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전략면에서 이런 정치적 사법부가 되고 말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실 누워서 침 뱉기에 우리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법부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거는 현실을 너무 직시하지 못하는 거죠. 이미 썩어서 무너져버린 사법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걸 바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사법부에다 대고 지금 오구 대선 이거를 판단해달라고 들이밀어 봐야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오구 대선 대법원 수 54 우리 태극사랑도 지금 오구 대선 원고거든요. 심판에 제가 원고입니다. 고선이 원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런 이완영 손자보다는 뭐 많이 고수인 입장에서 바둑으로 따지면 이게 패싸움이라면은 장기전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단판 승부로 들어가서 단판 패를 벌여버리면 상대방이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고 다 따버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지금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고, 힘을 잃어가면 사법부도 우리가 제기한 이 오구 대선 무효 소송에 대해서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좀 기다리면 문재인 정권이 힘이 더 빠지고 지지율 더 내려가고 뭐 30% 20% 이렇게 가는 상황이 오고, 또 사대주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성토가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문재인은 고립되고 국내에서도 지지도를 잃고 이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제기한, 지금 뭐 대법원도 지금 저희 대법원 수 54는 건들지도 않고 있어요. 뭐 그때 저 답변서 하나 제가 받은 게 끝이고, 작년에 접수해놓은 게 지금 뭐 1년 넘도록 가만히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도 사대본처럼 빨리 재판해달라 이거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대본처럼 서둘러 가지고 지금 뭐 한참 활활 타오르는 불에다가 거기다가 뭐 물 퍼붓는다고 그게 꺼질 리도 없고요.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서 문재인 정권이 힘을 좀 잃고 이랬을 때 이제 전반적인 국면이 그래도 우리에게 좀 유리해진다 싶을 때 이제 패를 때릴 겁니다. 패싸움을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국제적인 정세의 도움도 있을 거고 국내도 훨씬 그 문정권이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패싸움을 시작하면 잘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드러낼 수 있어요. 제가 뭐 이완영 손자나 이런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바둑이 고수인데, 패싸움의 성격이란 것은 그런 겁니다. 불리한 자가 그 바둑을 뒤엎을 수 있는 게 패싸움이거든요.
너무 유리할 때는, 상대방이 너무 유리할 때는 패싸움을 걸어도 안 받아요. 그냥 떼주고 맙니다. 자기가 너무 유리할 때는 그래 패싸움 걸면 양보해주고 뭐 10집 10집 이길 거 뭐 5집 이기고 끝내버려요, 상대방이. 예, 그러나 이게 미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이 패싸움에서 양보하면 자기가 질지 모르겠다, 이런 위기감이 생기면은 그때는 패를 받아줍니다, 상대방이. 패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는. 거기서 물러나면 자기가 지니까.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 그런 상황이 의외로 올 수가 있어요. 그때 패싸움 시작하면 상대방의 그 문재인 정권의 대마를 다 따내가지고 그 5구 대선을 무효로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1년 남기고 탄핵으로 물러났지만, 그렇게 우리가 패싸움에서 상대방 대마를 잡아서 다 드러내는 경우가 오면 아마 임기 1년 남기고 탄핵이 아니고 그냥 대선 무효로 해가지고 그대로 하야시키는, 하야가 아니죠, 그냥 뭔가 당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한 찬스를 우리는 바싹 엎드려서 기다려야 한다는 게 제 전략적 판단입니다. 뭐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단해주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강한 힘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도 그냥 그대로 대선 이거 판단해서 올바른 판단 내려서 이거 대선 무효다, 이렇게 해버리면 제일 좋은데, 불행하게도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해야 하고, 현 상황에서는 지금 5구 대선 이 선거 소송 가지고 지금 패싸움을 벌여봐야 상대방이 잘 안 받아준다, 그냥 양보해주고 끝난다, 이러니까 패싸움의 위력이 없으니까 조금 더 판세가 미세해져서 문정권이 조금 더 지지도가 더 내려가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패싸움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이렇게 대법원에서도 사실 껄끄러우니까 저도 이제 그 QR코드를 써냈어요. 준비서면에 QR코드를 절취하지 않고 사전선거에서는 집어넣는데, 선거자들이 이거는 비밀투표 위반이다, 그걸 써냈기 때문에 대법원도 제가 낸 이 대법원 수 54 이 재판을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않고 그냥 자기들도 껄끄러우니까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만만한 거 사대본은 QR코드를 그 부정선거란 이유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연로하셔서 그런지 QR코드가 뭔지 그 개념 자체를 몰라요. QR코드가 뭔지도 모르고 QR코드 그거 붙인 대로 집어넣은 사전투표가 왜 비밀투표 위반인지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만 많이 하는 거예요. 뭐 투표용지를 접지 않았다, 무슨 뭐 부직포로 투표함을 쌌다, 뭐 무슨 공직선거법이 여기에서 당연히 무효다, 이런 굉장히 많아요. 뭐 10가지 넘게 써냈는데 그 모두가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만만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각한다 이랬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효 선거라는 이유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은 그러니까 바둑의 고수가 아닌 거예요. 패싸움을 영 못해갖고 오히려 패싸움 걸어갖고서는 오히려 자기 대마가 잡혀 죽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는데, 모든 싸움은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재판은 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물론 나중에 가서 뭐 복권되고 이런 거 정치적인 해결이 있겠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최대한 우리는 시간을 끌면서 지구전으로 가면서 더 판세가 우리에게 유리해질 때를 기다려서 그때 패싸움을 시작하면, 그때 사법부도 문재인 정권이 힘을 잃은 상황에서는 사법부도 사법부의 올바른 판사들의 입김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고, 문재인 정권이 힘을 잃든 어떤 아무 관계없이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선진국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선진국이 아닌 거죠. 그런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고, 이렇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일들이 진행되었던 것이고, 최근에는 문재인이 문현동의 금도굴의 배후고 괴수다, 이런 정말 허무맹랑한, 이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을 완전히 무슨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올 지경으로 이렇게 판단력이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올바르게 더 발전하는 건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 당장은 어쨌든 사법부가 지금 정치적으로는 그 힘에 좌지우지 된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일단은 이 재판을 최대한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지금부터는 안 된다. 좀 더 시간을 끌고 유리한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엎드려서 재촉도 안 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물론 문재인 정권이 임기 한 2년 됐을 때 그냥 대선 무효시켜서 떨어뜨리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억울하지만 좀 더 지나서 임기 한 1, 2년 남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패싸움을 시작하면 의회의 우리가 지금 그 대통령 무효선고 소송 는 단체가 몇 단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그 손잡이를 마련하는 구국의 어떠한 그 손잡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그 바둥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이완영 또 손자랑 또 그분 또 지도대국 했던 것도 생각이 좀 나고 해서 몇 마디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두서없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